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도아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4학년도 10월 통합사회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갑과 을의 금융자산별 보유액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요즘 제 나이대 친구들의 제일 핫한 관심사죠.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이 이 금융자산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냐? 직장을 다니기가 싫거든.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내가 취직을 언제 할까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정말 출근을 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직장은 언제 그만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 이제 2030대 친구들이 아직 일도 미숙하고 직장 다니기도 싫고 근데 돈은 또 필요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금융자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여기 제시문에 나온 주식, 채권, 예금 중에서 이제 저는 주식을 해보고 돈이 이제 몇백 단위가 다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보다는 그래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해서 예금 많이 해서 언젠가는 집을 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여기 제시문에 나온 주식, 채권, 예금의 개념 정리만 간단하게 해보자면요. 우선 주식의 개념은요.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각종 기업들이나 다양한 기업들에 내 돈을 투자해서 내가 그 회사에 직간접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업이 운영을 하고 굴러가려면 어쨌든 저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진출도 해야 되고 기술도 갖춰야 되고 물건도 만들어야 하는 데는 돈이 엄청 필요하죠. 그래서 각종 다른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고 대신 주주를 시켜줍니다. 이 회사가 작을 때부터 어려울 때부터 내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투자해준 그 주주들 덕분에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르고요. 이 주주들이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윤이 났을 때 이익이 났다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기도 하죠. 왜냐?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익을 배당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개념은요. 회사에 돈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투자했다라는 사실을 발행해주는 발행기관은 기업이 되겠죠. 이익을 내는 사기업들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고 배당금을 받고 시세 차익을 노려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완전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완전 휴지 조각이 뭔가 한 100만 원이 만 원이 되는 기술이 주식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거고요. 채권으로 넘어가면요. 채권 개념이 조금 생소할 거예요. 뒤에 나올 예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해봤을 수도 있는데 채권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주식은 이런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기가 좀 빡세고 이 회사 다니기 싫은데 이 회사 월급이 너무 모자란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 것 치고는 월급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서 좀 더 굴리고 싶은데 주식은 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예금으로 얻는 이자로는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럴 때 채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도 일반인들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요즘도 이자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때 옛날에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해서 이 은행에 빚을 엄청 많이 내서 집을 샀던 친구들은 또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 이자율이 너무 높아져서 만약에 금리가 7%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00만 원을 빌리면 7만 원까지 더 이제 은행에 돌려줘야 되는 개념인데요. 채권은 반대로 우리가 다른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곳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받은 정부나 기업이 발행기관이 되겠죠. 아까 주식과 달리 채권은 발행기관에 정부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들도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몇십억, 몇백억, 몇 조의 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러한 돈을 너한테 빌렸어 라는 증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는 이만큼 너에게 갚을 거야. 이러한 이자율로 너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라고 증명해주는 증서를 정부나 기업에서, 그러니까 돈을 빌린 곳에서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금으로는 뭔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채권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예금의 이자율이 높아요. 우리가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율이 좋을 때라면 채권의 인기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채권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채권의 가격도 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것이 채권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너무 낮아졌어. 그래서 은행에 아무리 돈을 맡겨도 이자율이 1%대라고 한다면 은행에 돈을 맡겨놓기엔 좀 너무 아쉽겠죠. 그럴 때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들 구입을 할 테고, 그렇다면 또 채권의 가치가 높아져서 높은 가격에 팔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권도 주식처럼 그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따 선지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언급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금은 돈을 맡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죠. 이자율은 크지 않고 투자 이익도 크지 않은 대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망해버리면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 한순간인데, 그리고 1,0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되는 매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주식인데, 그리고 더불어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보다는 안전하긴 하지만 국가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원금을 확실하게 다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예금 같은 경우에는 넣어놓기만 한다면 사실은 어디 가지 않기도 하고요. 만약에 은행의 실수나 어떠한 이유로 내가 맡겨놓은 돈이 손실이 됐다. 그럴 때는 예금자 보호제도도 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이런 거 잠깐 살펴봤고요. 바로 선지로 넘어가서요.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보유액.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 아까 우리 주식이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어떤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기업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금, 돈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한 대신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됐다면, 정말 이윤을 많이 냈다면 당연히 그 경영진들에게 이익을 다시 배당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이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정말 급등하거나 정말 급락한 주식 종목들이 많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대는 해볼 수 있더라 라고 해서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이 금융자산인 주식의 보유액은 갑이 500만 원, 을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갑이 을보다 크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보유액. 예금도 당연히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좀 작은 돈이지만. 그리고 당연히 채권도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도 이자율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그 이자에 따라서 갚을 돈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이럴 때도 이자라는 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동안 내가 이 돈을 딴 데 투자할 수 있었는데 투자를 못했기도 하고,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옛날에 라면이 50원이고 이랬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900원이잖아요. 900원을 줘야만 라면 한 개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공짜로 돈을 빌려줄 순 없고요. 이자라는 것을 쳐서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예금과 채권 둘 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요. 보통 예금의 이자율이 낮아지면, 즉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고요. 왜냐하면 예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굴릴 만한 다른 데를 찾게 되고, 주식은 너무 위험하니까 채권을 보통 많이 산다 했어요. 그럼 이 채권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에 돈을 맡겨만 놔도 안전하게 5%씩 수익이 나오는데 굳이 또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데 채권을 안 사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 이자의 영향을 받는데요. 갑은 예금과 채권을 합친 금액이 500만 원이고요. 을은 600만 원이니까 같지 않고 오히려 을이 갑보다 크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주식이 있겠죠. 아직 엄청 유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엄청 성장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기업의 가치를 이게 주로 따져봤을 때 한 주에 5,000원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가 정말 잘 돼서 이제 엄청 5만 원, 한 주에 5만 원이 되는 기업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주식이 대표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자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채권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 중 하나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금리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면 그게 시세 차익이죠.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채권과 주식입니다. 갑은 700, 을은 700으로 같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으로 넘어가서요.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아까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했죠. 여기는 말 그대로 예금자의 보호제도라고 했으니까 예금은 300, 300으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같다가 되겠고요. 5번 정부나 기업 등이 자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 이게 아까 채권의 정의였죠. 정부나 기업 등이 나 너한테 돈 이만큼 빌렸고 이렇게 돌려줄 거야 라고 그 증서를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채권 보유액은 갑은 200, 을이 300으로 을이 갑보다 크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통합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지 않나 싶은데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자, 12번입니다. 12번도 무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이 살펴보면 갑과 을국은 각각 쌀과 반도체만을 생산하는데 갑과 을국의 각 재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다. 양국의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며 노동자 수는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절대우위, 비교우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대우위는 생산비를 따져서 당연히 같은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생산비가 더 적게 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비교우위라는 것은 이 절대우위의 허점을 파고든 개념입니다. 이 절대우위 개념은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 같은 국가가 굳이 무역을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만약에 한 국가가 반도체도 잘하고 우주산업도 잘하고 농업 생산량도 잘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을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시문으로 따진다면 쌀과 반도체 각각을 생산할 수 있는데 쌀의 생산비를 쏟는 만큼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비가 낮아질 거고,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한다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동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비가 더 적어지겠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놓친 비용, 이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기회비용이 더 적어야지 더 효율적인 거고, 그러면 기회비용이 더 적은 생산품을 특화해서 각각 교환을 할 때 무역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비교우위 개념입니다. 요거를 한번 우리가 미리 알고 문제를 풀어보면 쌀을 생산하는데 갑국은 2명이면 재화 1단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을국은 3명은 있어야지 쌀 재화 1단위를 생산할 수 있대요. 그러면 1번을 풀 때 쌀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을국보다 많겠죠. 왜냐하면 갑국은 2명만 있어도 되고 을국은 3명이나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제시문에 각각 노동자 수는 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2명만 있어도 갑국이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만약 쌀에 몰빵을 한다 쳤을 때 쌀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을국보다 많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요. 을국은 쌀과 반도체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진다. 아까 갑국이 을국보다 쌀에서 절대 우위를 가진다고 했죠. 갑은 2명만 있으면 되니까 생산비가 더 적게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갑국은 4명만 있으면 반도체 1단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을국은 5명은 있어야 반도체 재화 1단위를 생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갑국이 쌀과 반도체 생산에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가져요. 생산비가 더 적게 들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요. 갑국의 쌀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반도체 2단위이다. 기회비용 이야기가 나왔네요. 갑국과 을국 모두 쌀과 반도체만을 생산하니까 쌀에 대한 기회비용은 반도체이고 반도체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쌀이겠죠. 우선 갑국부터 살펴보면 쌀을 만드는 2명으로는 반도체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4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4분의 2인 0.5가 되겠고요. 만약에 반도체를 만든 4명이 쌀을 만들었다면 쌀은 2명만 필요하니까 2분의 4로 2가 되겠어요. 을국도 살펴보면 쌀을 만드는 데는 3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3명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한 개도 다 못 만들겠죠.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에 3명밖에 못 쓰니까 0.6이 되겠고요. 반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은 3명만 필요한데 반도체는 5명이서 만들었으니까 3분의 5가 을국 반도체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3번으로 넘어가서요. 갑국의 쌀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반도체 2단위가 아니라 반도체 0.5단위가 되겠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요. 반도체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가 아니라 갑국이 2였고 을국이 3분의 5였으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컸죠.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서요. 갑국은 쌀 생산에, 을국은 반도체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비교 우위를 봤을 때 갑국은 을국보다 쌀에서 기회비용이 더 적었고요. 그리고 을국은 반도체에서 기회비용이 갑국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결과값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적게 들어야 더 이득이잖아요.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더 적어야 비교 우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 취소할게요. 8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다고 했는데 12번도 만만치 않네요. 12번을 제일 어려웠던 문제로 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15번 문제는 생활과 윤리의 꽃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면 내용은 15번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다. 인간중심주의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던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말이고요. 을로 넘어가서요. 인간은 생명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며 생명공동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명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며 대지 위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구성원이다. 이 생명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기여한다면 그 행위는 옳다. 레오폴드라고 또 되게 유명한 생태중심주의 학자인데요. 발달 과정이 아까 갑에서 봤듯이 이 자연에서 인간이 제일 소중하고 인간이 이 지구의 중심이고 다른 것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대에서부터 생각해왔던 것을 점차 발전시켜서 아니다. 동물도 도덕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넘어서 왜 동물만 고려를 하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도 도덕적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을처럼 아니다. 이 대지 자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들이 점점 심화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은 이 초창기와 이 마지막 것들의 비교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이 인간도 대지 내에서 살아가는 평등한 구성원 1일 뿐이다. 동물들, 식물들, 하물며 저 돌멩이들, 강물, 바다 이런 것과 평등한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자연 그 자체, 대지 그 자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자라는 게 생태중심주의였어요. 15번 문제는 이 둘의 입장이 서로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A는 인간중심주의가 생태중심주의에게, B는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에게 비판할 내용이었어요. 1번은 인간에게 자연은 어떠한 가치도 없음을 간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에게 자연은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이 자연이 어떠한 가치도 없어서 함부로 대하자 이게 아니라요. 인간이 이 지구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서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고 아까 제시문에도 나왔듯이 오히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고 지배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하다면 인간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가 있다면 자연을 개발한다거나 자연을 지배해도 된다라고 보는 게 인간중심주의였어요. 3번으로 넘어가서요. 인간은 자연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중심주의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죠. 인간중심주의가 인간은 자연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굳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력해도 된다라고 하겠죠. 만약에 그게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인간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자연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돼. 우리는 이 대지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이고 이 자연 그대로의 안정성, 온전함,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 라고 하겠죠. 그래서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넘어가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고 주장하지 않죠. 인간도 자연 안에서 다른 동물, 식물, 그리고 바다, 산, 강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내적인 구성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요. 인간은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갑은 그것을 간과했죠.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지배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 문제 넘어가서요. 16번 문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선 첫 번째 갑부터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자유롭게 공부를 하든 아니면 성형을 하든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든 사실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보장되어야겠죠. 저도 이제 고3 때 지금보다도 한 10kg 정도 더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쌩얼에 안경 끼고 막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무게도 엄청 찌고 덩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구로 되게 잘 지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그 당시에 안면이 있던 남자애들이 쟤 되게 살쪘다고 막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막 살 엄청 쪘다 이런 식으로 수근수근 했다는 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 가야지라는 목표가 너무 저에게 확고했고 사실은 저는 원래 좀 타인의 평판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데 빡치긴 빡치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신체에 대해서 폄하하고 욕을 하고 수군거렸다는 게.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따졌어요. 왜냐면 내가 살쪘다고 해서 니들에게 피해 준 게 없잖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게 없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움직이고 공부한 건데 되게 이제 그게 타인으로부터 욕을 들을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따졌던 멘트가 야, 네가 나한테 빵 하나라도 사주고 살쪘다고 욕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저 기억이 나요. 저희 학교는 사립이어서 학교에 매점이 있었거든요. 내가 살쪄서 니네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왜 그게 내가 욕먹을 거리가 되냐 이런 식으로 되게 빡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엄청 부들부들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추억이에요, 추억. 그래서 만약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든 공부를 어떻게 하든 내가 커서 성형을 어떻게 하든 그런 거는 남에게 피해만 내가 주지 않았다면 보장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자유주의자예요. 그리고 을로 넘어가서요.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그렇죠. 지금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에 형성된 것들이 많죠. 특히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분제라는 것에 자신을 가두었겠죠. 노비로 태어난 사람,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똑같은 사람이었을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여자는 이래야 돼. 양반집 자식이라면 이래야 돼. 노비는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그 개인의 정체성에 엄청 많은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한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 조선시대에 노비로 태어났다. 그러면 감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고 그랬을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공동체는 개인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또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공동체주의입니다. 안 그래도 저는 되게 사주 같은 걸 잘 믿는데요. 제 사주를 본 어떤 언니가 너는 정말 시대를 잘 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주를 보면 제가 엄청 노는 걸 좋아한다고 나와 있대요. 되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남한테 관심 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한테 임용 합격 어떻게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었다. 나 놀고 싶고 관심 받으면서 놀러 다니고 싶었는데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은 옛날에는 저 공부 하나만 파서 공부를 잘해야지만 좀 성공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게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죠. 그래서 막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하고 싶은 강의를 막 자유롭게 하고 있기도 한데요. 선지로 넘어가서요. 갑은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자고는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다라고 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까 제시문에도 나왔죠. 개인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공동체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없었으면 너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섞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요.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고 본 건 공동체주의자인 을이겠죠. 4번으로 넘어가서요. 개인이 공동체와 무관하게 정체성을 형성한다. 공동체가 있기 전에 개인이 있는 거다라고 주장한 건 자유주의자겠죠. 5번으로 넘어가서 갑과 을은 개인이 좋은 삶을 누리는데 공동체의 역할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요. 필요하죠. 자유주의자도 공동체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요.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너무 간섭하려 들지 말고 어떠한 가치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 공동체 따윈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개인의 좋은 삶을 위해서 당연히 공동체가 필요하죠. 내가 입고 있는 옷, 마시는 깨끗한 물, 먹는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할 순 없잖아요. 우리 개개인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개인에게 어떠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고요. 공동체주의자는 당연히 개인의 좋은 삶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개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2024학년도 10월 통합사회 어려웠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탐데이